제 이름은 김길래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모두 감천동 판자촌에서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초 감천동은 6.25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흐르는 생활의 냄새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감천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오후까지 좁은 좌판에서 팔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시장은 동네의 모든 소식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누구네 집 딸이 시집간다는 소식부터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까지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이순희,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영수,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부산항에서 하역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미싱 공장에서 재봉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인 김만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대한건설이라는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삼촌은 저희 가족의 경제적 지주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 좌판을 차릴 수 있었던 것도, 영수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삼촌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1973년 봄 감천동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산시에서 감천동 일대를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판잣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길래야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옆 좌판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김순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니 좋게 들리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니? 시장 곳곳에서 비슷한 걱정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퍼지자 동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삼촌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철수야, 이번 감천동 재개발 프로젝트 우리 회사가 맡게 됐어. 그리고 내가 현장 총괄을 하게 됐어.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주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형이 알아서 다 해줄게.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재개발이 저희 가족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감천동에는 여러 업체의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측량하는 사람들, 건물을 조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 협상을 하는 사람들까지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 좌판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기도 했어요. 아줌마, 이 동네 사시는 지 오래되셨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사과를 고르며 물었습니다. 네, 20년 넘게 살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지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30년 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최영감님이 받은 보상금이 고작 50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0만 원으로 어떻게 새 집을 구하라는 거야? 최영감님은 분노에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고작 50만 원이라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판잣집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50만 원은 너무 적었어요. 당시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를 사려면 최소한 200만 원은 있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삼촌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촌, 최영감님이 받은 보상금이 50만 원이래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삼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길래야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보상 기준은 시에서 정한 거고 우리는 그대로 따를 뿐이야.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길래야. 그 삼촌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장사나 열심히 해. 이런 복잡한 일에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 온화하고 가족을 아끼던 삼촌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셨을까요? 1973년 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감천동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삼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 달 분량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봉투를 삼촌에게 건넸습니다. 삼촌이 봉투를 받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고했어. 다음 달에도 이 정도로 부탁해.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복잡하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삼촌이 받은 봉투, 보상금 이야기, 그리고 최영감님이 받은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던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여전히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사과 사신 분이지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상 업무가 많이 바쁘시지요? 주민들이 만족해 하나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죠. 보상 기준이 원래 엄격해서. 그런데 보상금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시에서 정한 기준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과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우리 집은 30만 원 받았어.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겨우 30만 원이야. 떡볶이 장사를 하던 김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40만 원 받았는데 이걸로 어디 가서 살라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보통 기존 집값의 80% 정도는 되어야 했어요. 아무리 판잣집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적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장사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천동에는 약 50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가구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가구는 2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어요. 혹시 보상금이 많이 나온 집들의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받은 집들은 모두 동네 이장이나 반장 또는 건설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반면 일반 주민들은 모두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상금 산정과 지급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삼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이 주민들의 보상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삼촌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거든요. 대신 동생 영수와 먼저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름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영수야,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 누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영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삼촌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을? 그런 것 같아. 아니, 확실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신고해야 하나? 그게 문제야. 삼촌을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니? 아빠 혼자 버는 돈으로는 우리가 살기 힘들어. 그리고 내가 대학 가는 것도. 영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 최영감님 같은 분들 말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삼촌과 직접 대화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삼촌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삼촌,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보상금에 대해서요. 삼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상금이 뭐 어떻다는 거야?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훨씬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삼촌이 현장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삼촌이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길래야, 너는 정말 철없구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아니?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요?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내일이나 열심히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 지난번에 공터에서 만나신 분. 그분이 삼촌께 봉투를 드렸던데요.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너 그걸 봤구나. 네. 길래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이 재개발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돈이 오가는 일인지 알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 그럼 우리 가족은 뭐가 남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길래야, 너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삼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친절하고 가족을 아끼던 삼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촌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삼촌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난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어요. 영수의 대학 등록금, 부모님의 노후 생활,
저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영감님을 비롯한 수많은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서 혼자 사시던 박할머니가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30만 원으로는 새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걱정하시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입원비 때문에 받은 보상금마저 모두 써야 했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구나. 박할머니가 병상에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수와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누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우리 가족 일을 생각하면. 누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삼촌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삼촌 돈으로 대학에 간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영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민간단체나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촌이 속한 건설회사는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난 것이 동아일보 부산지사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회 고발 기사를 많이 쓰기로 유명했어요. 혹시 저희 동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3년 가을, 저는 용기를 내어 동아일보 부산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신문사는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곳처럼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접수 담당자가 저를 사회부 기자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김태훈이라는 젊은 기자였어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감천동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 주민들이 받은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급된 거액의 보상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 기자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 내역은 제가 조사해서 정리해 뒀어요.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신원을 확실히 아시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삼촌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저희 삼촌이 현장 총괄을 하고 있어요. 김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김 기자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신문사에 제보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삼촌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길래야, 너 요즘 뭘 하고 다니니? 네? 평상시처럼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삼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길래야, 너한테 한 번만 더 묻겠다. 최근에 이상한 일 한 거 없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신문사 같은 데 간 적 없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네, 갔어요.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길래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삼촌, 저는... 닥쳐. 삼촌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할 수도 있어. 너 그게 무슨 짓인지 알아? 그 순간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삼촌의 큰 목소리를 듣고 나오신 것이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삼촌은 아버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철수야, 내 딸이 큰일을 냈어. 길래가 뭘 했다는 거예요? 신문사에 가서 우리 재개발 일을 고발했어.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길래야, 그게 정말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했니? 아버지,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삼촌이. 그만해. 삼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날 밤 저희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심하게 나무라셨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영수만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감천동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부정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주민들이 받은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지급된 고액의 보상금,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혹스러운 행동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감천동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시청 공무원들도 급히 나타났어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회사에서 해고당하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길래야, 이제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삼촌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어. 저도 괴로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삼촌뿐만 아니라 시청의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건설회사의 임원들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전체 보상금의 30% 정도가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삼촌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다른 연루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존 보상금의 3-4배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최영감님은 추가로 150만 원을 더 받으셨고 박할머니도 12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길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울분을 삼키고 살아야 했을 거야. 최영감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하역 일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어요. 영수의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동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김태훈 기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영수의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길래 씨가 용기 있게 진실을 알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입니다. 김 기자가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산시에서 저에게 시민상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수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야. 더 큰 가족 우리 동네 전체를 구한 거야. 시상식 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떨렸지만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촌이 출소하신 것은 1년 후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영수와 함께 찾아갔어요. 삼촌은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지셨고 등도 많이 굽으셨어요. 삼촌, 길래야. 삼촌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원망했었어. 감옥에서 1년 동안 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죄송해요, 삼촌. 아니야. 이제 알겠어. 내가 옳았어. 삼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옥에서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삼촌. 길래야, 너는 용감한 아이야. 나 같은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고마워.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촌은 출소 후 작은 식당을 차려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감천동 재개발은 결국 2년 늦게 완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거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저는 시장 장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나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영수는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진학했고 법학과에서 공부한 후 변호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나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어. 영수가 나중에 말했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저를 고맙게 여기는 것을 보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1977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동네에서 만난 이상호라는 분으로 시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어요. 상호 씨는 감천동 사건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제 용기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서로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분이 프로포즈하면서 하신 말이었어요.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감천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최영감님과 박할머니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삼촌도 참석하셨어요. 많이 야위셨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신혼집은 부산 서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상호 씨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19장 모성과 사회활동. 1979년에 첫째 아들 준호를, 1982년에 둘째 딸 은영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저는 사회복지 활동을 계속했어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준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었어요. 준호야,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엄마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껴. 그럼 우리 가족 시간은요? 물론 가족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언젠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누군가 도와줄 거야.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아이들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점점 제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부산은 많이 변했습니다.
재개발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정부패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시민단체와 함께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1995년 상호 씨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48세였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학생이 된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어요. 특히 재개발 피해 주민 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감천동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감천동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던 제가 부정부패를 고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게 자랐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시민단체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부산시의원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준호가 시의원 당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사회의 부조리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서울에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특히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은영이가 대학 졸업할 때 말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여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민상, 사회봉사상, 여성지도자상 등등.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5년에 받은 정의실현상이었어요. 김길래 씨는 30여 년 전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용기,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계속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천동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분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010년 삼촌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을 지키며 그분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길래야 고마웠어. 내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줬어. 삼촌은 출소 후 정말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감천동 주민들을 찾아가 사과하셨어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감천동 출신 주민들도 여러 분 참석하셨어요. 최영감님도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삼촌분이 마지막에는 좋은 분이셨어요. 몇 번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셨거든요. 최영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바른 길을 걸으셨다면,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것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015년 저는 70세가 되어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단체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했어요. 준호와 은영이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총 4명의 손자녀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감천동 이야기 또 해주세요. 준호의 아들인 지훈이가 말했어요. 또? 벌써 몇 번 들었는데.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진짜 용감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자신도 그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건강해요. 가끔 옛 동네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감천동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어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예전 저희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동네가 이제는 관광지가 되다니. 예전 이웃이었던 김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기억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종종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대부분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이에요. 선생님, 저도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고발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대가도 따르고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보상이요? 마음의 평화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이요. 지금 제 나이 72세입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시장에서의 힘겨운 장사, 삼촌의 부정부패 발견과 고발, 그 후의 어려움과 극복, 결혼과 육아,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 남편의 죽음, 자녀들의 성장과 성공,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노년.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라서는 제가 한 일을 존경한다고 말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감천동 판자촌의 작은 야채 장수였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선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